만나면 좋은 친구 MBC. 건강 위해 통합 정보 시스템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질병관리청에서 지난 5월 30일 개통한 시스템인데요. 국내외 건강 위해 정보를 아주 손쉽게 접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보건, 식품, 건강, 재난, 기상 부분까지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대표 검색어 중에 하나가 바로 온열 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자, 데프리카 뜨거운 여름을 미리 준비해야 되는 우리이기도 한데요. 오늘 TV 메디컬 약손에서는 무더위가 부른 건강에 적신 호 온열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칠곡 경북대병원 응급의학과 여인원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올해 더위가요, 여름철 평균 기온에 크게 웃돌 예정이라고 하고요. 심하면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이어질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네. 이런 예측이 나오면 응급의학과 선생님들은 좀 긴장을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응급의학과는 다른 과와 달리 1년 365일 24시간 내내 진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절에 따른 특이한 환자군이 발생하면 환자를 대비하고 진료를 진행하며 특히 지금처럼 뜨거운 여름에는 온열 질환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500여 응급실을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보건소, 시도 및 질병관리청이 협력하여 온열 질환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흔히 저희가 여름이 되면 더위를 먹었다라는 표현을 종종 쓰곤 하는데요. 더위를 먹는다고 표현한 데는 이유가 있겠습니까? 보통 더위를 먹었다는 표현을 쓸 때는 무더운 여름날 바깥에서 활동을 좀 하다가 어지럽거나 기력이 약해졌거나 했을 때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걸 의료적으로 표현하면 온열 질환에 걸렸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온열 질환은 우리가 뜨거운 여름날 우리가 몸이 오랫동안 뜨거운 여름이 방치됐을 때 가볍게는 일광 화상이나 열 발진부터 열사병까지 다양한 질환을 포함하게 됩니다. 우리 몸이 정상적인 체온 조절을 못할 경우에 온열 질환이 걸린다는 건데 네. 사실 땀만 잘 흘려도 체온 조절이 잘 된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교수님, 우리 몸의 정상적인 이 체온 조절 기능은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요? 네, 우리 몸의 정상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크게 열 생성, 축적, 방출의 균형을 통해서 우리 몸의 그 온도가 잘 유지됩니다. 거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시상하부입니다. 우리 정상 체온에서 체온이 상승하게 되면 시상하부에서 감질해서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피부 혈관을 확장시켜서 우리 몸의 혈액을 몸 바깥쪽으로 방출시켜서 우리 몸의 온도를 바깥으로 방출하기 좋게 우리 몸을 바꾸고, 또한 땀 분비를 증가시켜서 우리 몸의 에너지를 방출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체온을 만들고, 혹시나 체온이 하강됐을 때도 시상하부에서 마찬가지 역할로 피부 혈관을 수축하고 몸을 떨기 시작하면서 정상 체온을 만듭니다. 그래서 시상하부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땀 분비, 그다음에 혈관 확장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외부 온도가 33도에서 35도 이상 올라가거나 습도가 60에서 75% 정도 이상 올라가면 열 방출 및 땀 증발이 제한되어 체온 조절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체내 열 생산이 발산보다 많아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체온이 상승하고 우리 몸에 손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네, 체온을 조절하고 열을 방출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땀인데도 불구하고 땀을 많이 흘린다 그러면 좀 지저분하다 내지는 등등 긍정적인 이미지는 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땀이라는 게 어떤 존재로 저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네, 제가 땀이 어떤 것인지 한번 PPT로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 몸의 땀은 99%가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1%에서 나트륨,
클로라이드, 칼륨, 칼슘, 마그네슘 같은 이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좀 찝찝하다거나 더럽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땀은 우리 하루에 적게는 하루에 100cc부터 시간당 2리터까지 굉장히 많은 양이 방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염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 몸은 0.9%의 소금, 염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땀은 일반적으로 0.2에서 0.3%의 농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15에서 30g 정도 염분 소실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땀을 잘 흘리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건데 네. 간혹가다 이제 땀을 흘리지 않는 무한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체온 조절이 좀 어려울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무한증을 가져올 수 있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선천적인 질환이나 신경계통 쪽에 문제가 생겼다거나 혹은 항콜린성 약물 같은 약물을 복용하신 분들은 땀을 잘 나지 않습니다. 무한증이라 부르는데 그럼 결국 땀을 잘 소실할 수 없으면 우리 몸 체온 조절을 힘들기 때문에 온열 질환에 취약하게 됩니다. 사실 덥다고 뭐 야외 활동 안 할 수도 없고 네. 말이죠. 흔히들 저희가 뜨거운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면 뭐 땀띠가 난다, 내지는 뭐 탈진이 일어난다 정도는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에 노출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장 가벼운 열발진, 땀띠라고 부르죠. 아마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라고 봅니다. 무더운 여름날 바깥에서 활동을 하고 들어왔을 때 간지러워서 보면 이렇게 피부 병변이 바뀌어 있는 걸 본 경험이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이걸 열발진이라고 부르고 보통 붉고 가려운 발진 상태를 보여줍니다. 각질층이 땀샘을 폐쇄시켜서 땀샘을 파열시켜서 이런 피부 질환을 가져오게 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헐렁한 옷을 입거나 시원한 환경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피치 못하게 이런 피부 질환이 발생하게 되면 시원하고 건조하게 유지하고 필요하다면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같은 약이나 연고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일광화상입니다. 아마 어렸을 때 한 번쯤은 겪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뜨거운 햇볕 아래서 장시간 놀다 보면 이렇게 등이나 피부가 노출된 부분에 홍반, 따가움, 물집 등을 가져오는 질환은 우리가 일광화상, 영어로는 선번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장시간 직사광선 노출에 의해서 생기게 되며 이런 화상을 피하려면 자외선 차단제나 모자, 긴 옷, 그늘 등 직사광선을 피해 주셔야지 예방이 가능하고 혹여나 일광화상이 오게 되면 냉찜질, 보습제, 진통제,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열부종입니다. 아마 쉽게 관찰하지는 못하는 질환인데요. 저도 사실 응급실에서는 많이 보지 못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열부종은 우리 몸에 더위로 인해 혈관이 확장되면 혈관에 있던 수분기가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특히 중력에 의해서 정체된 곳에 부종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발이나 발목, 손에 경미한 부종이 생깁니다. 보통 고령에서 많이 생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약 이런 부종이 생기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손이나 발 등 환부를 올리고 필요하다면 압박 스타킹의 도움을 받으면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열 발진이라던가 화상은 좀 익숙한데 네. 열 부종은 그렇죠. 아무래도 좀 생소한 것 같습니다. 더운 실외에서 시원한 실내로 갑자기 들어오면 발이 붓는다거나 아니면 햇볕에 노출된 후에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갑자기 붓는 경우들도 그렇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보통 햇볕에 노출되고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2시간에서 6시간쯤 지난 후에 증상이 시작되고 가장 심할 때는 보통 24시간 이후쯤 가장 심각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며칠 동안 증상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네, 방금 설명해 주셨던 그런 증상 외에도요, 어린 시절, 학창 시절 뭐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긴 조회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쓰러지는 경험들도 있었는데 온열 질환 중에 아주 대표적인 증상들이 아닐까 싶은데 뭐 일종의 근육 경련 내지는 실신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게 온열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경련, 지금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막 다리를 아파하시죠? 아파하고 있습니다. 보통 종아리나 허벅지, 어깨 근육에 고통스러운 경련을 가져오는 걸 우리 열경련이라고 부르고 보통 발한으로 인해 우리 전해질,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같은 전해질이 결핍되면서 증상이 가져오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한 번쯤 자가로 치료해 보신 경험이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수분이나 염분을 보충하거나
이런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스포츠 음료에도 전해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스포츠 음료를 섭취해서 보충을 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충분한 휴식과 냉방 상태 유지가 치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일 좋은 건 치료보다는 예방이겠죠. 이런 환경을 피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많은 땀을 흘릴 예정이라면 소금 섭취나 전해질 음료를 미리미리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열 시신입니다. 열 경련보다 조금 더 심각해 보이죠. 고온의 환경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의식 소실을 보통 우리 열 실신이라고 부르는데, 보통 더운 환경에 장시간으로 노출되게 되면 열 발산을 위해서 우리 체표면 쪽으로 혈액량이 증가하다 보면 우리 몸의 중요한 심부 혈액량이 감소돼서 뇌로 가는 혈액량이 감소되면서 의식을 잃게 됩니다. 특히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았다 일어서거나 하는 자세 변화 있을 때 이렇게 실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변에 실신을 한 환자분이 발생을 하면 반드시 시원한 환경으로 옮기신 다음에 다리를 머리보다 높게 해서 피들이 심부 쪽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면 도움이 되고, 의식이 회복되면 수분을 섭취시켜 주시면 좋습니다. 예방법은 치료와 거의 비슷하겠죠. 고온 환경이나 갑작스러운 체위 변경, 장시간 정적 자세 피하시고 충분한 수분 섭취, 휴식을 취하는 게 열시신을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네. 다음은 열탈진입니다. 보통 열탈진은 체온이 40도를 넘어가진 않고 보통 구역, 구토, 어지러움, 과도한 발한, 젖은 피부, 근육경련, 피로와 무력감을 느끼는 질환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운동을 전혀 안 하다가 뜨거운 여름날 갑자기 100m 달리기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100m 결승점을 통과하면 어떤 느낌이 있겠습니까? 네, 숨이 차오르죠. 그렇죠. 숨이 차오르기 시작하고 구역질이 날 것 구역질 나고 같고. 구토 나고 어지럽고 네. 땀은 막 나고 그런 상태와 매우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일단 시원한 환경으로 옮기고 안정을 취하셔야 되고 수분을 보충하고, 만약에 이런 기본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증상 호전이 없으면 반드시 응급실에 방문하셔서 수액이나 전해질 보충을 하셔야 합니다. 네. 네. 더위가 건강에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 온열 질환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네. 또 여름이 되면 뭐 지자체라든지 회사, 학교에서 조심하라고 하는 병 중에 하나가 일사병 혹은 또 열사병이 있는데요. 이름이 워낙 비슷하다 맞아요. 보니 좀 헷갈립니다.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질병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저도 한때 열사병, 일사병을 헷갈렸습니다. 네. 그리고 둘 다 사자가 들어가서 죽을 병인가 하는 이런 걱정도 되는데, 열사병은 뜨거운 열자, 일사병은 해일자가 들어가는 질환이고, 예. 보통 일사병을 열탈진이랑 같은 동의어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사병보다 한 단계 더 심각해진 질환을 열사병이라고 부릅니다. 아무래도 좀 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주의가 기울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열사병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열사병은 열탈진에 비해서 중심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보통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중수신경계 이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식이 저하되거나 의식이 혼수가 있거나 발작을 일으키거나 하는 중수신경계 이상을 보이고, 피부 같은 경우에도 열탈진의 경우에는 땀으로 축축한 상태였다면 열사병은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로 보입니다. 또한 마른 심박수나 혈압 저하를 보이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열사병에 걸렸을 때 환자의 최고 체온이나 노출 시간에 비례하게 환자의 예후가 결정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환자를 발견되면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고온 환경에서 즉시 환자를 이탈시켜서 시원한 환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옷을 벗기고 시원한 물을 뿌리고, 가능하다면 선풍기나 아니면 젖은 수건, 얼음 등으로 최대한 빨리 환자를 냉각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식이 없는 환자는 절대 입안에 물을 넣어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흡입성 폐렴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의식이 없을 때 절대 수분 섭취를 하지 말고 바로 119에 신고해 주셔야 됩니다. 뜨거운 여름철 야외 활동하시는 분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무더위인데요. 이 무더위로 인한 온열 질환, 정말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교수님, 실제로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은 온열 환자들이 응급실로 많이 찾아오나요? 네, 맞습니다. 이런 5월, 6월부터 특히 7, 8월이 되면 응급 환자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실제로 봄, 겨울에는 온열 환자가 발생할 수는 없겠죠. 뭐 실내라면 가능하겠지만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일반 시민분들은 온열 질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여쭤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장시간 뜨거운 곳에 있으면 어지럽고 도증상까지 있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 어르신들이 폭염에는 그 야외 활동을 안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열사병이나 열탈진 같은 증상을 조심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온열 질환이라고 느껴지면 빨리 응급실로 가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 요즘같이 더운 여름철에는 물을 많이 마시려고 노력합니다. 외출할 때 양산이나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려고 합니다. 햇빛이 강한 날에는 웬만하면 외출을 삼가하려고 해요. 더위를 먹었다는 생각이 좀 있으면 장시간 좀 휴식을 좀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순간적으로 더위를 먹었을 때 해열제를 복용하면 도움이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안 됩니다. 우리 몸에서 감염이 일어나면 몸에서 프로스타글란딘 E2라는 게 발생해서 우리 시상 하부를 영향을 미쳐서 우리 몸의 체온을 올리게 됩니다. 그 프로스타글란딘 E2를 생성을 못하게 하는 게 해열제입니다. 따라서 내부에서 감염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가는 게 아닌 온열 질환은 외부의 열 때문에 발생하는 열들은 해열제를 복용한다고 해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감염이 되었느냐, 환경적 요인이냐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물론 이래서 해열제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네, 온열 질환에서는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요, 온열 질환에 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궁금증까지 한 번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열사병이라는 거 굉장히 무서운 병이죠. 제 주위에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날씨 예보를 보고 오늘 30도가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를 꼭 본대요. 그러니까 안 올라가면은 열사병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기온 30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직사광선을 쬐느냐 아니면 습기가 높으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또 환자에 따라서 기저질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에 꼭 30도 이상이면 온열 질환을 걱정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날씨 온도보다는 직사광선 이게 정말 좀 무서운 거고. 네. 그것도 또 한 가지는 내 몸에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병이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특히 좀 많이 주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노인분들은 우리 청장년층에 비해서 온열 질환에 취약합니다. 노인분들은 기본적으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약을 드시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몸이 체온에 반응하는 것들이 늦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온열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가끔 보니까 막 매일 일하셔야 된다고 농촌에 계시는 어머님, 아버님들이 보니까 그 뜨거운 게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시는 거 있던데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군요. 맞습니다. 피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궁금한 점은요. 온열 질환자가 생겼어요. 생기면 빨리 냉수와 얼음물이 도움이 됩니까? 체온을 떨어뜨리는데? 네, 도움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냥 미지근한 물을 먹어야 된다. 찬물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온열 질환으로 인해서 몸이 많이 뜨거울 때는 네. 가능한 차가운 물을 혹은 얼음물을 통해서 온도를 빨리 정상 체온으로 돌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늘로 또 가야 되겠죠? 네, 그늘로 가서 휴식 취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늘로 피신을 했습니다. 피신 이후에 얼음물도 섭취하게 하고 했는데 더 빨리 체온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찬물을요, 얼음물 같은 거를 온몸에 부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네,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은데 환자가 매우 고온, 열사병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그렇게라도 해서 빨리 온도를 낮춰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 단 얼음이 피부에 오랫동안 맞닿으면 이거는 동상에 걸릴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여름에도요? 그렇죠. 피부는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부어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럼 의식의 유무도 상관이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의식이 없는 환자들은 특히 물을 먹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의식이 없이 물을 먹으면 기도 흡입을 통해서 폐렴에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먹이지 말고 그냥 시원한 데로 옮겨서 시원한 물을 붓는 정도로 하고 119에 바로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궁금한 점은요. 열로 인해서 부종이 발생할 경우에는 어떤 어머니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압박 스타킹, 그러니까 손발에 부종이 발생했을 땐 압박 스타킹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 이것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는 도움이 됩니다. 아, 그래요? 기본적인 처치는 시원한 데로 가서 손발을 우리 심장보다 높은 데서 위치하게 해서 치료하는 게 기본적인 처치고 스타킹은 선택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부종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사실은 온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커피나 녹차 같은 이뇨작용을 발생일으키는 차들을 마시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것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열부종의 경우는 손이나 발 일부분의 부종만 온 것이고 일반적인 이뇨제는 몸 전체에 물을 빼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습니다. 이 온열 질환이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대만 정부가 올해 역대급 폭염을 예상을 하면서 노동자 폭염 질환에 온열 질환에 대한 책임 조사에 나섰다고 하고요. 네. 대만 기업들은 이 노동자 그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한 무더위 대책도 마련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기후 온난화가 심화하면서 이런 온열 질환이 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준비한 그래프인데요. 여기 나사에서 발표한 그래프입니다. 네. 보시면 1900년대부터 현재까지 세계 평균 기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온도란 보면 1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엄청나게 많은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사막화가 진행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거는 2024년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2024년 여름철 긴 폭염으로 온열질환 응급실 방문이 전년 대비 31.4%나 증가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심각하고 이제 온열질환이 우리 가까이 다가와 있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최근 2011년부터 24년까지 날씨와 온열질환 수를 잘 보여주는 질병관리청의 그래프를 가져와 봤는데요. 보시면 여기 빨간 그래프가 폭염 일수입니다. 그리고 주황색 막대가 온열질환 자수인데 보면 거의 일치하게 같이 올라감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지속적으로 환자 수가 올라가고 있어서 올해도 특별히 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조금 살펴보면 언제 환자 수가 많았나 보면 여러분이 예측하시다시피 7월 21일부터 8월 24일 이 5주간 온열질환 혹은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이 몰려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온도와 환자 수가 일치함을 잘 볼 수 있는 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2024년 온열질환 감시 체계를 통해 총 238명의 사망 신고가 되었고 남성이 많고 60대 이상이 156명, 그다음에 논밭, 집, 길가에서 많이 발생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 중에 성별 차이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온열 질환자 발생 비율이 높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전국적인 수치인데요. 그런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프에서 답을 찾았는데요. 예. 그 그래프와 통계를 보면 가장 많은 환자 수가 발생하는 곳이 실외 작업장입니다. 네. 실내 작업장에서 발생한 작년 환자 수가 1,176명이었는데 그중에서 여성의 환자 수는 65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야외에서 활동하는 남성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온열 질환이 어떤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지 실제 네. 환자 사례를 만나볼 텐데요. 밖이 아니라 차나 집 안에서도 이 온열 질환에 걸릴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더운 환경이라면 어떤 환경에서라도 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 사례의 경우는 실제로 제가 작년에 진료를 받던 환자분이신데요. 50대 남성분이시고 만성 질환을 앓고 계셨습니다. 이 환자분은 굉장히 더운 자동차 안에서 의식 없이 발견되어 저희 응급실에 도착했고 119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환자 반응도 없고 체온은 42도나 되는 굉장히 고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열사병으로 진단을 내리고 열심히 치료하였으나 안타깝게도 그 다음날 사망하신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온열 질환 때문에 돌아가셨을 수도 있지만 기존 질환에 의해서 의식을 잃었을 때 온열 환경에 있으면 구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2차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또 2024년 작년
무더웠던 8월입니다. 이 환자도 제가 봤던 환자분인데요. 60대 남성이고 고혈압, 치매를 앓고 계신데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혼자 생활하시는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무더운 집에서 의식이 떨어진 채로 요양보호사분이 오셔서 발견하고 119에 신고해서 저희 쪽에 오신 케이스인데 다행히 의식이 명료하진 못했으나 간단한 대답은 가능한 정도였고 내원했을 때 체온은 41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네. 이 환자도 열사병이고 저희가 열심히 치료해서 다행히 좋은 컨디션으로 퇴원할 수 있었으나 사실은 저는 걱정하는 것은 이 환자분이 또 혼자서 무더운 환경으로 되돌아가실 것이라서 재발의 위험이 있어 좀 걱정됐던 케이스였습니다. 네, 교수님의 설명과는 달리 저는 고혈압이 혹여나 또 원인이 됐나 하는 부분도 의심이 되는데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더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무리한 야외 활동을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맞습니다. 고혈압, 당뇨 환자분들은 혈관 상태가 일반인에 비해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분에 비해서 이런 온열 질환이나 질환에 취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2024년 8월에 있었던 또 다른 환자분을 보면 고혈압, 부정맥까지 있으신 분이시고 오후 3시에 밭에서 일하고 나오던 중에 어지럼증을 느끼고 주저앉고 이후로도 계속 어지럽고 구역감이 있어서 저희 응급실로 오셨고 다행히 내원 당시에는 체온은 정상 체온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혈압, 부정맥 같은 기존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다른 일반인에 비해서는 좀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케이스는 40대 남성 케이스인데 당뇨가 있으신 환자분이셨고 이분은 오전 10시인데도 불구하고 햇볕이 있는 더운 환경에 실내 비닐하우스 작업을 하시다가 기절해서 내원하신 케이스였습니다. 오셨을 때는 의식은 다행히 명료하셨고 체온은 37.5도를 보이고 계셔서 열실신으로 진단을 내리고 치료 후 증상이 호전되어서 퇴원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환자 사례 만나보고 있습니다. 평소에 건강했다고 하더라도 이 온열 질환을 절대 쉽게 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네. 별다른 진원이 없어도요, 열 경련이나 실신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 보면 작년에 30대 남성 기저질환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전 8시부터 무더운 환경에서 작업을 하시던 경우 오후 2시부터 양다리에 근육 경련이 일어나 도저히 호전이 없어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열경련, 우리 힙크램프라고 부르는 열경련으로 내원하셨고 다행히 가벼운 수액 치료 후에 증상이 호전되어서 퇴원하셨습니다. 또한 젊은 나이도 더위를 이기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10대 남자 운동선수 케이스인데요.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더운 환경에서 훈련을 하고 나서 구역질, 구토가 너무 심해서 응급실로 오셨는데 다행히 체온이나 다른 사인들은 다 괜찮아서 충분한 수액 치료 이후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한 케이스입니다. 마찬가지로 11세 여자, 건강할 것 같은 11세 여자아이지만 그래도 더운 환경에 땀을 흘리고 많이 걷고 하면 어지럼증, 구역 구토, 두통 등의 열 탈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023년 7월에 발생했던 환자분인데요. 이분은 더운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 근로자였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도중에 기절해서 응급실에 내원했고 안타깝게도 심부전을 동반해서 바로 퇴원하지는 못하고 신장내과로 입원해서 3일간 치료 이후에야 증상이 좋아져서 퇴원한 케이스입니다. 네. 이렇게 힘든 상황을 좀 피해가면서 일하면 좋을 텐데 또 그게 불가피한 분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조금은 좀 젖은 옷, 조금 습도를 간직할 수 있고 체온을 떨어뜨릴 수 있는 젖은 옷을 입고 일을 하는 건 어떨까요, 교수님? 일단 더위에 노출돼서 쓰러졌을 때는 물을 부어주면 전도로 인해서 몸의 체온을 뺏을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젖은 옷을 입고 일을 하게 되면 그 옷 또한 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옷이 고온 다습한 환경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온열 질환 예방에는 도움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건조하고 우리 공기가 잘 통한 헐렁한 옷을 입고 일을 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네. 더운 날씨에 탈수가 심해질 경우에는 특히나 여름철 뇌졸중 발생 위험도 상당히 높아진다고 하는데 탈수와 뇌졸중 그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 탈수가 많이 되게 되면 우리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우리 혈액 순환을 할 수 있는 수분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뇌졸중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뇌졸중뿐만 아니라 우리 혈액에 흐르는 모든 장기의 부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실 여름은 날이 더워지기 때문에 뭐 다양한 질환에 더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음식이 금방 잘 상하기 때문에 뭐 식중독으로 인한 탈수가 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증상이 비슷하지만 온열 질환과 좀 명확하게 구분해야 되는 그런 질환들도 있을까요? 네, 열사병의 경우는 의식이 저하됐지만 뇌졸중이나 저혈당 등도 의식이 저하될 수 있어 감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열이 외부적인 환경 때문에 열이 나는 건지 아니면 내부적인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 등으로 인해 발열이 된 건지를 배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또한 아까 저희가 살펴본 케이스와 같이 고온 환경에서 비의도적으로 2차적으로 노출되어 그전 선행하는 다른 원인이 없는지도 살펴봐 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환자들이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병력 처치. 이런 상황에 놓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는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환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오면 혈당 측정이나 식료학적 검사, 필요하면 CT나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감별 진단을 하게 됩니다.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되살리는 이곳. 조금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응급실 의료진의 손길이 더욱 분주한데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실에서도 지난 5월을 시작으로 감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응급실을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관과 보건소, 시도 및 질병관리청이 응급질환 환자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5월 20일부터 감시 체계를 가동하였지만 올해부터는 5월 15일부터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올해가 날씨가 더 더워질 걸 대비하여 5일 일찍 감시 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온열 환자는 통계적으로 8월이 가장 많고 그다음 7월 달이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7, 8월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더운 계절이기 때문에 가장 더운 날에 가장 많은 환자 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름철 뜨겁고 습한 환경은 우리 몸의 균형을 떨어뜨려 열 경련, 열 탈진 등 각종 온열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데 증상을 가벼이 여겨 대처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는 경우 자칫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빠른 응급 조치가 무엇보다 필수다. 네, 물론 진단에 따라서 증상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의식 저하부터 구역구토, 어지럼증, 기력 저하들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병력 청취입니다. 환자가 무더운 온도에 노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저희 응급실에 내원하면 다른 질환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서 혈액 검사, 그다음에 심전도, 엑스레이, 필요하다면 머리 CT를 촬영해서 다른 질환의 유무를 같이 확인하게 됩니다. 온열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환자의 체온과 맥박, 그리고 호흡 등 신체 건강 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활력 징후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게 되는데 이때 추가적인 정밀 검사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보다 면밀하게 확인한 다음 적절한 치료가 시행된다. 검사 우리 바로 좀 진행할게요. 특히 열사병과 같은 중증 온열 질환은 조기 대처가 환자의 생사를 결정할 만큼 치료의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의식 장애나 혼수 상태를 보일 때는 그 즉시 응급실로 내원해 즉각적인 응급 처치를 받아야 한다. CT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좀 치료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식이 있는 경우는 수액 치료를 통해서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시키고 가능한 몸이 빨리 차가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기도 확보라든지 중요한 치료를 바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기도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서 기관지 삭관이라든지 통해서 환자의 이물이 역류되지 않도록 저희 하는 치료를 하고 가능한 빨리, 최대한 빨리 차가워질 수 있도록
차가운 얼음 물을 붓는다든지 해서 온도를 최대한 빨리 정상 온도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외부적으로 차갑게 만들어주고 시원한 수액을 줌으로써 정상 체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노약자와 어린이, 만성질환자는 체온 조절 기능이 약해 온열 질환 발생 위험 또한 높아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얼마나 높은 온도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외부 환경에 노출되었냐에 따라서 그 질환의 온열 질환의 예후가 결정됩니다. 실제로 장기간 높은 온도에 노출된 경우에는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태가 심각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는 최대한 빨리 119에 신고하여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하셔야 됩니다. 온열 질환이 발생한 후에는 불안정한 신체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증상을 빠르게 호전시키는 데 집중한다. 2~3시간 정도 맞고 괜찮은지 다시 한번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방법은 누구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무더운 햇볕을 피하고 시원한 서늘한 곳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주기적으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단 날씨 정보를 잘 아셔야 됩니다. 오늘 무덥다고 생각이 드시면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되고, 특히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가장 더운 여름이기 때문에, 고온 날씨이기 때문에 그때는 야외 활동을 최대한 피하셔야 되고, 밖에 나갈 때는 책 넓은 모자라든지 아니면 긴 옷 등으로 햇볕을 최대한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분은 목이 마르기 시작하면 이미 우리 몸에는 수분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수분을 주기적으로 섭취하시는 것이 좋고, 필요하다면 전해질 보충을 위해 스포츠 음료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소리 없이 생명을 위협하는 온열 질환.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그들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폭염의 경보로부터 소중한 일상을 지킬 수 있다. 온열 질환 때문에 응급실을 찾은 환자사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사실 온열 질환이라는 게 더위가 없다면 내지는 더위를 피할 수만 있다면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질환인데 말이죠. 자, 이번 순서는 온열 질환 그 예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예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폭염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온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를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휴대폰이 잘 발달돼 있어서 기상청이라든지 어플을 통해서 날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와 날씨를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더운 시간대 활동을 자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낮 12시부터 오후 5시를 하루 중 가장 무더운 날씨라고 통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5시간 동안은 가능하면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고, 야외 작업, 운동, 더운 실내에서 작업은 가능한 피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불가피하다면 그늘이나 시원한 곳에서 자주 휴식을 취해서 온열 질환을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물을 자주 마셔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증을 느낀다면 이미 온열 질환이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마시고 규칙적으로 마시고 갈증 느끼기 전에 마셔 주셔야 되고, 땀 배출이 많을 것 같으면 스포츠 음료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질문 중에 커피 등의 카페인 함유 음료나 맥주 등의 알코올 함유된 술은 어떤가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사실 저도 이걸 즐겨 하지만은 우리가 많은 땀을 흘리게 된다면 반드시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장질환 환자의 경우는 수분 배출이 어렵기 때문에 담당 의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옷차림도 매우 중요합니다. 즉 흰색처럼 밝고 환기가 잘 되는 헐렁한 옷을 입는 게 도움이 되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양산 쓰시는 게 좋고, 책 넓은 모자를 통해서 햇볕을 막고 필요하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통해 피부를 보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기 중요하죠. 실내에서는 그늘진 곳, 실내에서는 냉방기가 설치된 곳이나 시원하게 환기 잘 되는 곳, 그리고 이런 곳을 찾기가 힘들다면 무더위 쉼터나 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시 홈페이지를 찾아가 봤는데
주변에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면 내 주변에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구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 주변에 무더움 쉼터를 찾기 힘드시다면 대구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네. 온열 질환에 취약하신 분들은 이런 무더위 쉼터의 위치를 미리 알고 있으면 더 좋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온열 질환의 고위험군까지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일반적으로는 영유아나 어린이, 고령자, 그다음에 만성질환자 및 항콜린제나 이뇨제 복용자, 그다음에 운동선수 및 실내 작업자, 그다음에 정신질환 및 인지장애 환자, 음주자, 비만, 주거 취약계층이 온열질환의 고위험군이라고 저희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살펴볼 환자군은 영유아 및 소아입니다. 영유아 및 소아는 체온 조절이 미성숙하고 탈수 인식 및 수분 섭취 자율성이 부족합니다. 특히나 우리 몇 년에 한 번씩 큰 안타까운 사고가 나죠. 밀폐 공간에 탈출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이렇게 영유아 및 소아들은 스스로 탈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조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인분들도 비슷합니다. 노인분들은 기저질환이 다수 있고 체온 조절 기능이나 발한 반응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뇨제나 항콜린제 등의 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발한 기능이나 체온 조절이 힘들 수 있고 또한 냉방이 불충분한 곳에서 거주할 때 위험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소아랑 마찬가지로 신체 활동이 제한될 경우 열 회피 행동이 어려워서 고위험군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듯이 여름철 온열 질환도 물론 조심해야 되겠지만 냉방병 또한 저희가 네.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적당한 체온 유지를 위해서 신경 써야 될 것들은 과연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네, 여름은 건강관리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밖에서는 온열질환, 실내로 들어오면 냉방병 위험이 있습니다. 보통 차가운 실내에서 오랫동안 있은 후에 두통을 호소하거나 기력 저하 등을 호소하는 경우 우리 냉방병이라 부르는데요. 보통 냉방병은 실내와 외의 온도 차가 5도 이상 벌어질 때 잘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실내 온도를 24에서 26도 정도로 맞출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에어컨의 직접적인 바람을 피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가능하면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면 좋고요. 그리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맨손 운동처럼 가벼운 운동을 해주는 것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냉방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렸을 때 주위 사람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온열 질환으로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다면 응급 조치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 의식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식이 있는 경우는 일단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헐렁하게 하고 수분 보충시키고 몸을 시원하게 하도록 해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충분하게 휴식을 취했는데도 증상이 호전이 없다면 119에 신고하셔서 응급실에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의식이 없는 경우는 바로 환자분을 시원한 장소로 옮긴 다음에 재빠르게 119에 신고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 오신 멘트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준비해 오셨나요? 네, 회식 자리 가면은 여러분이 멘트를 외치는 경우들이 많죠. 네네. 네, 그래서 저는 건배 제의 대신 예. 건강 제의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네. 나왔습니다. 네. 가볍게 약선을 외쳐주시면 제가 후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무더위 속 약, 약, 약해졌다 느끼면 손. 손 떼고 쉬자. 다양한 질병들도 예방이 중요하겠지만 뜨거운 여름철이 다가올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아무래도 온열 질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온열 질환에 관한 시청자 사연을 모아봤습니다. 교수님, 네. 이번 사연은요 50대 남성분의 사연인데요. 이 남성분의 아드님이 지금 군 생활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휴가를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지난 여름에 행군 중에 탈진에 되어서 굉장히 위험할 뻔했다고. 그래서 지금 50대인 남성분이 지금 걱정이 대단합니다. 과거에 본인이 군 생활을 할 때는 행군할 때 물과 함께 약간의 소금을 먹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네네. 그렇다면 열 탈진 시 소금물 마시는 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닌가? 그때 아들이 소금물을 좀 먹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선생님 생각 어떻습니까? 네, 도움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먹어도요?
적정량을 먹는 게 중요한데 보통 우리 물 1리터에 소금 1티스푼 정도 섞어서 마시는 용량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뜨거운 데서 일할 경우에는 이렇게 소금물을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스포츠 음료를 마실 수 있으면 그것도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럼 시원한 소금물이 더 도움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시원한 물 자체가 우리 몸 온도를 낮춰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분이거나 뭐 비닐하우스에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이걸 들고 가잖아요. 이렇게 소금물을 만들어서. 근데 점점점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도 그 물도 도움이 되겠죠? 안 마시는 것보다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 사연은요, 여름 휴가를 준비 중인 30대 여성분의 사연입니다. 친구들과 함께 약간 좀 더운 나라, 동남아시아 쪽으로 지금 여행을 준비하고 있는데, 작년에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친구 말로는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된 이후로 조금만 기온이 올라가도 두통, 어지럼증, 게다가요, 속이 울렁거리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일사병에 한번 노출되면 그 이유는 계속 재발하는 건지 너무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선생님, 재발하나요? 이거는 조금 어려운 질문 같습니다. 저도 한참 고민을 해봤는데 네. 실제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재발한다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똑같은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고 컨디션도 온열 질환에 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컨디션이나 환경에 변화가 없다면 똑같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더운 공간에 간다든가 햇빛을 장기간 조금 내리쬐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이 반응을 하겠네요. 맞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취약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논문을 하나 찾아보니까 네. 운동선수 중에 운동 도중에 발생한 온열 질환 환자가 수년 내로 재발할 가능성이 좀 더 높더라라는 논문 결과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논문까지 있군요. 그러면 이 친구분은 웬만하면은 태양을 좀 피하고, 맞습니다. 또 게다가 또 이렇게 온도가 많이 올라가는 공간을 또 피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 주의가 필요하겠군요. 네네. 이번 사연은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의 사연인데요. 실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여름입니다. 너무 더우니까요. 게다가 작업복까지도 사실 안전을 위해서 좀 두껍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작년에도 폭염 속에 근무 중이던 동료가 갑자기 팔, 다리, 손가락 쪽에 경련을 막 일으켰대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는데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만약에 열사병, 온열 질환으로 쓰러졌다. 그런데 금세 깨어났어요. 의식을 되찾았어요. 그러면 이분은 그래도 병원을 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다시 작업 현장으로 돌아가도 상관이 없는 건지 너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생각 어떠신지요? 네. 제가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는 이 환자는 의식을 한번 잃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진행하셔야 되고 네. 온열 질환이라 하더라도 의식을 잃을 정도의 상태라면 반드시 응급실에서 진료를 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만약에 그렇게 의식이 잃을 상태까지는 아니었다. 그래도 작업 현장으로 바로 돌아가는 것도 문제가 되겠죠. 맞습니다. 열 탈진이나 열 경련 같은 게 있었다면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물도 마시고 소금이나 전해질 같은 보충을 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고, 만약에 바로 현장으로 돌아가신다면 똑같은 장면이 재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렇게 지금 위험하다. 스스로도 판단해야겠지만 바로 옆에 작업하시는 분들,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들이 또 좀 살펴보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좀 예측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온열 질환이라는 게 너무 무섭네요. 맞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TV 메디컬 약손 오늘 이 시간에는 폭염 속 폭군 같은 질환, 온열 질환의 증상과 예방법 알아봤습니다. 네. 교수님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날씨에는 장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뜨거운 여름날 날씨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날씨를 지혜롭게 피해서 건강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여름은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오늘 온열 질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점점 더 더워지는 이 지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사람이 적정 체온을 유지해야 하듯 지구 역시나 가장 건강한 온도가 있을 텐데 걱정이네요. 네, 기상이변 때문에 이 폭염도 점점 더 심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의 환경, 우리 곁의 환경 모두 잘 관리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에 응급의학과 여인한 교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